네, 세 번째 시간이죠. 디지털 자산의 김형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상자산 시장 돌이켜보면 한 5년 전 2017년부터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죠. 예.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 최근 루나 사태까지 엎치락뒤치락 상당히 많은 사건 이벤트들이 있고 또 많이 시장이 커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산이 한 절반은 네. 바뀌었겠죠. 근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와중에도 국내의 가상자산 시장은 전혀 발전된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가총액은 늘어났죠. 그리고 이 산업의 범위나 어떤 규모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 시장 속에서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인 그리고 거래소 이걸 다루는 어떤 정부라든지 아니면 거래소의 이 자체적인 능력은 많이 향상되지를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이슈에 특근법이 있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이제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을 받아야 또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렇게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상황이 규제가 주로 마련되어 왔는데 가상자산 기본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 가상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또 새로 형성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 특근법이라는 게 또 생기고 나서 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네. 이 특근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요즘 나오는 또 얘기는 이 특근법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이 특근법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스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줄어들었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가상자산 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려고 하면서 이 가상자산 기본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코인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고 없이 그냥 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민사, 형사적 책임을 묻게 하겠다. 그리고 백서 충실히 제출을 하라. 약간 이런 내용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자료만 보니까 발행, 특히 공시 쪽 관련된 투명하게 알려야 되는 그 의무 조항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예. 또 영업 규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민사적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 과징금과 함께 예.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시장 감시기구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를 설치한다. 그렇죠. 그런 개념인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시세들이 다 거래소마다 다 다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 시세들을 통합하겠다라는 네. 것은 결국에는 이 그 오더북이라고 하죠. 네. 이 호가창을 통합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상자산 기본법이 생기고 나면은 이 시세 호가창을 통합을 함으로써 네. 사실상 이 거래소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정부라든지 아니면 네. 관련 당국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라는 네. 계획이 사실상 보이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 관련된 규정들은 이제 디지털 자산 관리원이라는 기구를 신설해서 거기서 다 통합 공시를 하는 건가요? 이쪽에? 그렇죠. 디지털 자산 관리원뿐만이 아니라 네. 일단 이 공시 같은 경우에도 재단으로부터 혹은 프로젝트, 거래소로부터 이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야 됩니다. 네. 취합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도 사실 이 공시가 정말 제대로 된 공시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겠죠. 네. 이런 어떤 그 필터링 작용을 먼저 거친 다음에 내보내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네. 네, 가상자산 이제 기본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래의 가치에 대한 항목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가상자산 특성상 변동성도 좀 큰 편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 가치라는 말이 사실상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겁니다. 네. 이 가상자산 기본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백서 충실하게 제공을 해라. 공시 성실하게 진실되게 제공을 해라.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라는 것인데 이 미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백서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에 꼭 그 디스클레이머, 네. 그 법적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나오면은 그 공통적으로 프로젝트들이 하는 말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답을 줄 수가 없다. 네. 네. 이 백서는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전망을
제시를 하는 백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이 프로젝트를 좀 진정성 있게 제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뭐 증시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요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미래 가치가 이 재단 혹은 프로젝트 팀이 이끌어 나가는 만큼 또 상승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공을 해라라는 것은 일단은 이 프로젝트 팀으로부터 뭐 거짓말을 들어야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뭐 미래 가치 지금 사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아니면 이거는 위험해요.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뭔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네요. 미래 가치라는 단어가. 네. 그렇죠. 사실상 지금 당장에 이 원달러 환율이 내일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 이것도 당장에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 가상자산 특히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뭐 정확하게 산출을 해내라. 이건 굉장히 그 금융공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 요건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특히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아직은 짧습니다. 아직은 짧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인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성을 나타낼지는 굉장히 좀 예측이 불가능한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저 미래 가치란 부분이 아마 그 주식 시장에 있는 기업 가치 평가, 즉 현금 흐름법에 의한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그런 공식을 아마 접목을 시켰던 것 같은데 물론 기업의 경우는 매년 과거 데이터가 있고 향후에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포캐스팅 예측이 되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코인과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이 코인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년 동안 쌓아온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미래에는 어느 정도의 뭐 마일스톤을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기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가상자산 기본법 내부에 있어서도 이 미래 가치 그리고 요구를 하고 있는 어떤 뭐 백서 공시사항 이게 상충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특히 이번 그 가상자산 기본법에서 집중적으로 또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루나 사태,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 등의 금융 상품이랑 엮였을 때 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을 예치를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자율을 지급을 하겠다, 수익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최근에 이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20%를 또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이 스테이블을 갖다가 뭐 20%를 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돈을 안 넣는 사람이 바보였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돈 넣은 사람들이 바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번 그 가상자산 기본법의 백서 관한 내용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인바랑 최소 20일 전에 가상자산 증권 신고서랑 백서를 이제 금융당국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의 반발은 없나요? 이 업계의 반발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20일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백서는 발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해야 되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백서 공개하고 백서를 신고를 하고 이 프로젝트의 공개를 20일 뒤로 미루면은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전에 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재단 혹은 프로젝트 팀에 크게 영향 갈 것은 없다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단점인 부분도 있겠죠. 긍정적으로는 이게 정부 기관에다가 백서를 제출을 해라라고 했을 때에는 보다 실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 플랫폼의 비전에 맞게 정말 좀 성실하게 제대로 진실성 있게 백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다만 이 백서를 취합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대로 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는 사실은 좀 많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이 백서뿐만 아니라 공지사항과 내용 등의 이제 수정에 있어서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공시사항이라든지 어떤 각종 업데이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뭐 어떤
일부 평가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자체에서 꾸준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 번 좀 느껴온 사실이지만 이 공시사항이 그렇게 진실만을 또 공시를 하는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래소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시를 하더라도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거짓말이었네. 재단에서 발표하는 거짓말이었네. 이걸 필터링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네. 공시사항에 대해서 최소 7일 전에 이 가상자산 기본법에 따라서 제출을 하라, 신고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일 전에 하는 것도 사실 이 백서를 20일 전에 제출을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안입니다. 7일 전에만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7일 전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7일 이후에 이 공시사항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상황에서 이 재단이나 프로젝트 팀의 어떤 변동 사항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이 공시사항이라는 건 굉장히 좀 빨리빨리 네.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좀 많이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은 결국 거래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보의 기동성, 이 신속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너무 네. 이게 인터벌이 길긴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 7일 동안에 만약에 뭐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그렇죠. 공시사항을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돼. 7일 이후에 일단 7일 전에 우리한테 먼저 주고 7일 이후에 발표를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 7일 이후에 이 일반 투자자들이 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이용을 하는 투자자들이 7일 이후에 맞게 될 그 악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또 가상자산 기본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래소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이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비단 이 프로젝트 팀, 재단뿐만 아니라 이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자들을 네. 모두 좀 아우르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지금 뭐 거의 재단에다 맞춰져 있어요. 네. 특히 이 기본법에 대한 보고서에 테라 루나 사태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를 보면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좀 급하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뭐 있고요. 졸속법 법안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이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걸 빨리 만들어야 돼. 지금 벌써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장 시끄러운 거, 이 재단의 어떤 사기라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 이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3대 기능이 예, 일단은 그 코인들이 상장되는 이 상장 관문, 예. 그다음에 상장 폐지가 되는 이 절차, 예, 그다음에 공시에 대한 투명성,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대한 관련된 뭔가 그 규제도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될 텐데 참 언급이 안 됐다는 게 좀 많이 실망스럽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거래소들이 상장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상장을 해왔어요. 네. 반대로 또 이 상장 폐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있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렇죠. 거래소마다 다 네. 다르고 뭐 예,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또 상패를 시키는 또 선의의 또 피해 코인들도 있고 그렇죠. 고스란히 다 피해는 투자자들의 몫인데 그래서 보면 이 거래소들이 네. 이 명확한 상장이라든지 상장 폐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들 중에 상장 폐지가 되어야 한다. 네. 제 기준에서도 그렇고 이제까지의 각 거래소들이 보여준 어떤 기조에 따르면 이 가상자산도 분명히 상장 폐지를 단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라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왜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이번 가상자산 기본법과 관련돼서 저희 방송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좀 전문인들과 나오셔서 예. 정말 끝장 토론을 한번 해서 실효적인 좀 법안을 만드는데 좀 우리 코너가 좀 많이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네. 상당히 많은 또 사각지대가 있고 예. 좀 법에 지금 가상자산 기본법의 그레이드가 상당히 좋다라는 뭐 평가가 안 나오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뭐 특근법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발표가 된 법안이지만 특근법 사실상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네.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상 뚜껑 까보니까 별거 없다 이런 반응이죠 지금. 그렇죠. 네. 그 특검법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 다 죽는다 소리 나왔었는데 지금 또 사기 칠 사람들은 사기 그대로 치고 있고 네. 어떻게든 이 빈틈을 파고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이 정책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장의 에센셜한 부분을 파고 들었냐 안 들었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네. 진행을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